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전부터 구독자분들이 요청해주신 비문학 를 준비해왔습니다. 예나 채널. 오늘은 비문학 독해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구독자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공무원 비문학 독해 지문의 모습이죠. 보기만 해도 으악 복잡해 보이고 읽기 싫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긴 비문학 지문을 요령 없이 줄줄줄 기계적으로 읽어버린다면 읽고 나서 글쓴이가 뭘 말하고자 했는지 무슨 내용이 핵심이었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막막한 비문학 문제를 뽀갤 수 있는 독해력 키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예나 채널. 보통 비문학 지문이 A는 B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적혀 있으면 핵심을 파악하기 쉽겠죠. 하지만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이 쉽게 문제를 맞힐 수 없게, 바로 핵심을 파악할 수 없게 여러 가지를 덧붙이고 꼬아서 문장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글의 10가지 전개 방식을 알고 적용시키는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을 키우면 비문학 독해 지문을 봤을 때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와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시간 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답니다. 글 구조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내용의 전개 방식을 미리 알고 있을 때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비문학 독해를 읽어 나갈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첫 문단을 보고 이게 과연 어떤 유형의 글일까, 어떻게 전개될까를 예상하면서 읽어야 해요. 보통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지식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체득돼요. 하지만 이미 우리의 어린 시절은 지나가 버렸고 당장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와서 밀린 독서를 할 수도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개 방식 자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보통 비문학 전개 방식으로 크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주장, 두 번째 판단 근거, 세 번째 일반 구체, 네 번째 열거, 다섯 번째 대조,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전환, 여덟 번째 문제 해결, 아홉 번째 묘사 분석, 열 번째 순서 과정. 즉, 이 10가지를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는 훈련을 계속 해줘야 돼요. 10가지 글의 전개 방식 플러스 훈련이 반복되어야 하죠. 그럼 이번엔 직접 제가 시연해 볼게요. 저는 비문학 독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나 채널. 첫 번째 스텝 1. 첫 번째 문단을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능동적으로 글의 전개 방식이 무엇일 것 같은지 파악하면서 읽기. 첫 번째 문단의 한두 문장을 읽고 나서 이 글은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인과 방식으로 전개될 것 같네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읽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첫 번째 문장 뒤에 나올 내용을 대충 예상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5년 교행직 9급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적절한 부분에 동그라미 치고, 저는 옳은 것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엔 세모를 쳐요. 헷갈리지 않게.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집단 사고는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요즘 각광받는 집단 지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고도의 지적 능력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념이 나왔네. 글의 전개 방식은 비교나 대조 중에 하나겠구나. 두 개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구나 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스텝 2.
글의 내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읽기.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보일 것이고 중요한 내용에 나만의 표시를 해줄 것. 두 번째 단계를 할 때 핵심은 진심으로 글의 내용을 이해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문학 독해지문을 읽을 때 정답을 찾으려는 거에 급급하면 안 돼요. 아, 여기에 사례 있네, 여기에 주제 있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표시만 해놓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머릿속으로 요약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중요한 내용이 보이는데, 중요한 내용에 표시를 할 때는 불필요하게 줄 엄청 긋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표 화려하게 많이 하지 마세요. 딱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필요 최소한의 정도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도대체 표시는 왜 해야 되냐? 비문학 지문 자체에 정보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가려내야 하거든요. 왜 가려내야 되냐?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지문을 봐야 되는데 그때 그 지문 내용을 한 번 더 또 읽을 시간이 없거든요. 잠깐 딱 확인만 해야 되는데 이 표시가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표시하는 것 자체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표시하는 건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다시 찾아보기 위해 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거. 세 번째 단계, 스텝 3. 정답 고를 때 글에 없는 내용을 내 마음대로 유추하지 말 것. 이렇게 글 서두에서 첫 번째 단계에 따라 전개 방식을 예측했고 두 번째 단계에 따라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읽었고 읽을 때 필요 최소한의 표시를 했고 그렇게 지문을 다 읽었죠? 그럼 이제 선택지를 봐야 돼요. 그런데 글에 전혀 없던 내용이 가끔 선택지로 나와요. 이때 절대 글에 없었던 내용을 내 마음대로 유추해서 추정해서 답 고르지 말 것. 예나 채널. 자, 그럼 2019년 국회직 8급 문제로 실전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다음 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요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옳지 않은에 표시를 해줘요. 세모로. 그리고 첫 번째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단을 읽고 10가지 전개 방식 중에 어떤 전개 방식을 사용했는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음식은 변칙 범주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걸 보고 하고 그냥 멍 때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진리라고 보긴 힘드니까 글쓴이의 주장인 것 같네?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그 뒤에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래요. 그러면 10가지 전개 방식 중에 뭘까요? 판단과 근거요. 그렇죠. 판단과 근거일 것 같아요. 판단이 먼저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왜 음식이 변칙 범주인지. 이렇게 예측하면서 중요한 내용에 표시를 하면서 읽어요. 이때 표시는 최소한의 표시만.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음식은 변칙 범주인데 왜냐하면 중요한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기 때문이고 그래서 문화마다 음식 범주가 다르긴 하지만 모든 문화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표시하고 구분하는 근거. 근거는 소화 능력이 아니라 문화적인 토대의 입각. 그리고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부터는 예시. 아, 이렇게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면서 읽었고 최소한의 표시도 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도 볼까요? 내용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 문제의 보기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글쓴이가 지문에서 근거로 들었던 내용을 꼬지 않고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바꿔서 오답 지문으로 만들겠죠. 1번 보기. 음식의 개념과 범위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다. 제가 위에 파란색으로 줄 그어놓은 핵심 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문화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근데 근거는 소화 능력이 아니라 문화적인 토대에 입각한 것. 1번, 2번, 3번 보기 해결됐죠? 다음 4번 보기. 4번은 둘째 문단의 예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프랑스인들은 개구리를 먹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양의 내장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예시에는 야만적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대신 야만적이라고 추론하게끔 지문을 제시해 놨습니다. 왠지 모르게 양의 내장이나 개구리를 먹는다는 내용이 야만적인 것 같다는 착각을 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여기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문에서는 서로를 이방인 취급한다는 게 핵심이었죠. 야만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죠. 이방인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뜻하고 야만적이라는 것은 미개에서 문화 수준이 낮은 것을 뜻해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야만적이라는 말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남은 5번 보기. 문화마다 음식 개념이 달라서 음식 문화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내용은 두 번째 문단에 있었고 이 내용에 대한 사례가 개구리나 양 내장을 먹는 사례였죠. 그러면 이 보기도 맞는 내용이겠네요. 최종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예나 채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분석하면서 풀다 보면 독해력에 대한 경험치가 점점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 비문학 독해 자체가 아직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연습할 때 처음부터 이 문제는 내가 무조건 1분 30초 안에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재면서 하시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풀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진 채로 연습을 하면 진정한 연습이 안 되더라고요. 독해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난 후에 실전처럼 시간 재고 풀어도 늦지 않아요. 처음부터 시간을 과하게 의식하면서 초조하게 풀면 글 안에 알맹이인 글 내용에 집중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지문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 독해처럼 국어 비문학 독해 문제도 하루에 최소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는 꾸준히 풀어주세요. 한 번에 20문제를 푸는 것보다 3문제를 풀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푸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풀 때 아까 알려드린 3단계에 따라 글의 전개 방식을 예상하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구독자님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기출문제로 연습했어요. 출제처의 검토를 거친 기출문제가 신뢰도나 실제 시험 유사도 측면에서 가장 믿음이 가기 때문이에요. 이제 비문학 독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나TV였습니다. 예나 채널.